후보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무주택자의 서름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는데 이제 반포에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신고하실 때 그 원펜타스 분양가 37억으로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분양된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공시지가가 없어요. 근데 분양가가 근데 이게 취득 금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40평형인데 아니요,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없을 때. 저에게는 반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재산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게 어떻게 돼 정확하게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있으면 큰 거를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단순히 공시지가로만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칸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취득가액, 그다음에 지금 실거래가액, 그래서 얼마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경 일이라고 본다면 그때 신고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요 페이퍼는 못 봤는데 어쨌든 사자마자 바로 이제 차익을 일부 해서 또 가족 간에 거래를 했다. 또 본인이 또 청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35억이니까 시세 차익이 지금 대략적으로 35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35억만큼의 그거를 이제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이혜훈 후보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적인 눈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철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 집을 산 게요. 일단 무주택이 있다가 일단 청약을 하게 된 부분인데 본인이 과거에 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후보나게 되면 결국은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비판했었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 부자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비난하더니 결국은 이번에 서초구의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이 35억이라는 현금을 내고 집을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곧 본인이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판하던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된 거고요. 예. 두 번째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혜훈 후보자 정말 이게 약간 미꾸라지처럼 이 합법과 이 탈법 사이에서 아주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들이었던 여러 가지 재산 정치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증여세 4,700만 원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성년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아버지였던 노문 찬스부터 이런 부분들도 보면 1저자나 2저자나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염장도 불질날 정도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도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청문회 때까지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본인이 아마 청문회 하루만 좀 버티면 결국 내가 장관직 얻는다. 그리고 내가 보수 쪽에서 계속적으로 삼선 의원까지 하고 5번의 공천을 받았지만 그 보수의 침을 뱉고 어차피 내가 이 이재명 정부에 몸을 담기로 한 이상 장관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것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청문회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의혹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할머니 찬스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포에 이제 상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1억 9,500만 원에 이 상가를 샀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들에게 이거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있겠죠. 1억 150만 원씩 각각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거래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성취무대면 여기서 이 아들들이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들의 현재 나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도 어린데 저 때는 더 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재산을 본인이 돈을 벌어서 갖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 관련된 재산들은 대부분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세히 해명을 해야겠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증여는 그 증여세 없이 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근데도 증여세를 줬다는 거는 그 이상의 돈을 아마 증여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증여를 차곡차곡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후보자가 뭔가 탈법은 아닌데 법 테두리 안에서 약간 좀 이 편법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래서 지금 후보자는 본인이 청문회 과정 가서 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해명을 해보겠다,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갖고 있던 상가를 구매하는 과정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여를 이만큼 했었고 그것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돈으로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돈의 같은데, 출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예. 근데 그걸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정서에는 맞지는 않죠. 국민 정서상 그런 걸 정해서를 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성인이 되기 전부터 그런 돈들을 다 증여한 다음에 상가를 매입한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명한지를 들어보고 예.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이 거래가 있었을 당시에 장남은 박사과정 중이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돈이 있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증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명하고 청문회가 날짜가 잡혔어요. 1월 19일 날 19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재경위에서 좀 전에 11일 뒤네요. 네네. 예. 그러면 그동안엔 뭐 지금 뭐 후보자 측에서도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요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하루에 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공식적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진성준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갑질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무슨 그 투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연일 나오고 있어서 점점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당으로서는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인 눈높이를 따져야 되는 상황. 네, 이 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적 관점, 예. 그 갈등을 해소하고 양극단으로 치닫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이제 정치 영역에서 어떤 통합적 관점에서 보수 인사를 전격적으로 영입해서 임명하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적이 그야말로 이해운 전 의원이 말했던 것도 행동했던 걸로 인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많이 퇴색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그런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 눈높이를 진성준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1월 19일 날 이제 청문회가 예정됐다고 하니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낱개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때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체를 놓고 그때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성취부대 지금 당의 입장은 청문회 1월 19일 날 청문회를 하면은 예전처럼 엄호하거나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민주당도 질의할 건 질의하고 후보자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가느냐를 지켜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후보자의 의혹을 우리가 다 용인해주고 네. 방어해주겠다는 스탠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책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예. 청문회 전에는 주로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언론 기사, 비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진 사퇴나 이런 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 보수 인사를 임명하고자 했던 취지 그렇게 되면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못 드리고 사실 당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반대를 좀 무릅쓰고 한 인사거든요. 그럼 그분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정책적 취지 때문에 자 정책적 그 본인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정책 검증을 하면서 대통령이 왜 보수 인사를 임명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그래도 좀 검증을 받아야 혹시나 이번에 인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보수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아마도 여당 위원들도
도덕성 검증을 무조건 보호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사실 민주당 기준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 부동산 투기는 정말 90년대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당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5번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기준에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강한 질타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본인의 해명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들어보니 해만하네 아니면 들어보니 도덕성이 너무 문제가 있네. 저는 그러면은 우리 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으로 청문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19일 하루 동안 청문회가 열립니다.